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독해 일부분을 공략을 해볼 건데요.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5급 독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하면 사실 독해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시험을 보러 가야 돼. 바로 지금 가야 돼. 이때까지 공부해 놓은 게 많기는 많은데 시험 전날 선생님 저 시험 전날 뭐 보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전날에 특정한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5급 전체 그 독해 일부분 전체에서 이런 전략을 봐야지 이것만 보고 가면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를 위주로 제가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응관계는 독해 일부분 문제를 내는 정체성이 사실은 호응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빈칸을 왜 뚫고서는 문제를 풀라고 한 독해 일부분을 왜 내냐면 얘를 이해를 하고 어휘를 알아서 맞는 어휘를 넣어라의 의도가 아니라 이 빈칸 앞이나 뒤에 있는 내 짝꿍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어랑 목적어가 호응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예문은 굉장히 쉬워서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마시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음료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마시다, 흐어를 하면 뭐 음식을 고르거나 장소를 고르거나 물건을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마신다는 건 액체를 마셔야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로는 마시다가 공기나 기체도 있겠지만 중국어는 그 음료 마시는 거랑 그리고 공기 마시는 거랑 또 다른 동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특성상 수어랑 목적어의 호응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 관계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수어랑 목적어의 호응 관계는 15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거의 50%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어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6급 같은 경우에도 빈칸 넣기에는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뒤에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짝꿍이죠. 더를 보고 명사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도 사실 부사에 해당하는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라는 건 동사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얘기냐, 이미 완료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인 것이냐에 따라서 부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 단순히 의미로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시험 보기 직전에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호응관계. 그렇죠. 거기에서는 수어 목적어, 그리고 더 뒤에 명사,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신경 써야겠다 하시면 되고요. 상반구조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 한 2-3문제 나오는 경우이긴 하나 얘가 난이도가 높은 고급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반구조를 기억해서 맞춰 놓으시면 이미 전략을 알고 있으면 공략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상반구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예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그럼 수어랑 목적어를 짝지어라 기본이에요. 내가 지금 독해일 부분 시험 보기 직전이야. 내가 지금 앉아있어, 책상에.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어. 이게 딱 봐요. 그러면, 빈칸이 쳐 있으면 무조건 빈칸을 중심으로 주술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보기 먼저 보고 사실 보기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유형의 형태의 보기를 지문을 읽지도 않고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능 세대에서 막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냥 선생님들이 이제 막 쪽집게로 설명을 해주실 때 보기의 공통점을 사용하고 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HSK 5급의 빈칸 넣기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빈칸 주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면 카이동 쉐이자오시 이 총정리고 한눈에 보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대비 특강을 통해서 한두 번씩 다뤘던 문장으로 조금 익숙한 문장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신 적도 있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카이동 쉐이자오는 일종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래요. 근데 그렇다 쳐도 이게 지금 카이동 쉐이자오가 주어예요. 그리고 하이회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 수어의 짝꿍은 앞에서 찾지 마세요. 목적어예요. 제가 왜 아까 음료 마시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게요. 목적어를 보시면 수면의 질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니까 디가오도 높은 거고 샹셩도 상승하는 건데 그럼 쯔량이랑 어울리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상승은 물의 수위 같은 게 높아지는 걸, 높이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물가도 그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 기온도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할 때 상정을 쓰는 건데 이게 质量은 수준이에요. 질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디까오를 쓰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质量을 보고 의미적으로 수면의 질이 높아진 건 높아졌는데 둘 다 높아졌다잖아. 한국어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까오 质量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가셔야 되죠. 하나 더 볼 거예요. 예문을. 자,严重者, 저는 이제 뭐뭐의 경우에는요. 심각한 경우에는 단어 몰라도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어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癌症등疾病, 癌症疾病다 지금 부스 보이시죠? 요런 애는 해석이 안 돼도 무조건 질병이에요. 그죠? 병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질병은 환지, 지혜만 봐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 완화시키는 거예요. 환지, 이하리, 스트레스 같은 압력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때 환지, 이하리를 쓰고요. 사실상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 할 때는 나오즈라는 동사 엄청 중요하죠. 얘가 질병이 아니어도 재난, 재해와 같이 호응을 이루는 동사예요. 물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수어를 골라야 될 경우에는 목적어를 확인하고 호응관계를 맞춰야겠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5급, 6급 급수가 높아질 때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어 목적어를 미리 기억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디가오 质量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데뷔 특강 이 짧은 5분 10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빈 같은 경우 나오즈. 맞아. 나오즈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데 근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뒤에 홍수 아니면 기후 이상 같은 재난이 발생했다 할 때 나오즈가 있으면 나오즈 고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근데 나오즈란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 나왔다고 나오즈 되게 많이 봤으니까 뒤에 긍정적인 목적어 나왔는데도 나오즈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부정적인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드는 건 진짜 학생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보면서 강의했을 때 그 오답의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꼭 그 강의를 할 때 너 왜 그 답을 왜 골랐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게 이 4개 중에서 얘만 달라서요 라던가 제가 이 나오즈라는 동사를 5급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호응관계. 목적어가 질병이어서 부정적인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야기하다라는 동사인 나오즈와 호응이 됩니다. 라는 거를 중국인 출제자 분들이 네가 외국인으로서 이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신 문제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뒤에 명사 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전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해서 말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수로 목적 호응관계 더 뒤에 명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양광이랑 어울리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뒤에 문장이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더 앞에 있는 거와 더 뒤에 있는 게 짝꿍이라는 거예요. 맛있는이 나오면 뒤에 음식이 나와야지 책상이나 이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에 양광이 나왔어요. 햇빛은强烈인지 찌리인지 강렬한지 치열한지 강렬한 거죠. 그래서 强烈的 양광 아래에서 자면 그 빛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향, 양광은 지향. 이거 6급에서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앞 뒤에 있는 게竞争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1등, 올림픽 금메달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진짜 수업 시간이면 장카이 찡정 경쟁을 펼치다 할 때 장카이를 빈칸을 쳐놓고 찡정을 보고 장카이를 고르거나 장카이를 보고 찡정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 여기 나왔던 찌리에는 어디에 쓰는 거지? 그러면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찌리에는 찡정이랑 오는구나. 치열한 경쟁을 걸쳐서 그러니까 르어리에 같은 경우 열렬한 박수 소리와 함께 게스트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어리에다 장성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꼬딩과 따페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걸 익혀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强烈的 阳光, 激烈的 竞争, 热烈的 장성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6급까지 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억해도 근데 이제 단어보다는 여러분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 있는 걸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사도 사실은 막 상용화되는 건 아닌데 부사의 짝꿍 문제가 1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답률이 높아요. 왜냐면 부사는
대충 다 넣으면 맞은 것 같거든요. 뜻을 알아도.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호응 관계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일부러 그래서 다른 품사가 아니라 같은 품사로 넣어서 정징이나 종라이가 있어요. 근데 러예요. 정징은 러예요. 정징 전부시 꾸어나 러예요. 일찍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행동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종라이 같은 경우는 그럼 쓰면 안 되나요? 종라이는 보통 부정무사랑 많이 오잖아요. 종라이 뿌, 종라이 메이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만약에 종라이 뒤에 메이요가 있거나 뿌가 있으면 정징을 고르지 말고 종라이를 고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의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태껏 지금까지 사왔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국말로 해석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어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정징은 러나 꾸어랑 같이 온다는 거. 종라이는 부정부사랑 같이 오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가 부사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웨이는 요거 하나로 스웨이란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스웨이란의 줄임말이에요, 스웨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중국어는 뜻글자라서 회화를 할 때는 스웨이란이라고 써야겠죠. 근데 사실 회화할 때 의외로 스웨이란을 많이 쓰진 않아요. 다 거시나 딴슈로 그냥 가지. 그래서 서면어의 경우 스웨이 하나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면 오히려잖아요. 딴슈처럼 역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5급이라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가 나와요. 삐에는 찌우랑 똑같아요. 찌우. 근데 따오는 오히려 취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오히려라는 뜻을 가진 것의 문어체적인 표현이 따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삐에는 찌우고. 그래서 여기 스웨이를 보고 따오를 고르는 건 아주 오답률이 높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단어적인 접근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험 보기 직전에 아주 시험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뻔칙한 단어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중요한 게 이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더 뒤에 있는 거 명사 나온다는 거, 그리고 부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반 구조를 볼 거예요.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그 빈칸의 앞이나 뒤에 한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상반 구조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방이 나오죠? 남방이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한 70% 이상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열대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은 차가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패턴의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남자 얘기 나오면 여자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나오는 문장들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북방이 겨울철이죠. 게다가 날씨가 겨울철 나오면 뒤에 여름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읽지 말고 뒤에 보니까 남방이 나와요. 남방은 다르대요. 남방 여름에 되게 덥대요. 그럼 겨울에 추울 거 아니에요. 사실상 키가 크다의 반대말은, 호응이 되는 말은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가 아니에요. 키가 작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 대꾸를 이룬다는 건 상반되는 내용이어도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이 날씨가 추운데 여름이 습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북방이 날씨가 건조하면 여름에 습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맥락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워요. 왜냐면 더운 얘기 나왔으니까. 러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러는 알 거니까. 아, 이게 둘이 호응관계, 이게 상반구조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아, 겨울에 대한 얘기야. 그래가지고 일조 시간도 적고, 일조량도 적고, 그래서 일부러 낮게 짓고 막 하는데 그게 환경 오염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뭐랑? 보온이랑 관계가 있겠죠? 추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여름 얘기를 보고 겨울에 추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문장에서는 아, 이게 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푸시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조금 더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근간이 되거든요. 절대로 단어의 뜻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호응 관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상반 구조도 사실 호응인 거죠. 문장과 문장의 호응이니까 이 호응을 봐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5급 독해 일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